지금부터 기조 강연을 시작함으로써 오늘의 세 가지 행사의 첫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give our first keynote speaker, Professor Jae-young Ho, Chairman of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of Republic of Korea. He's going to present on establishmen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from now on.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허재영입니다. 오늘 이 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워터 그리드 학회 그리고 학회장이신 최계훈 회장님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 한강 하구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스마트워터 그리드 학회의 정기 학술 대회가 있고, 인천 녹색 환경지원센터의 20주년 기념 행사도 지금 같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요즘 학회가 그렇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갖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 6월 달에 우리 한국 물관리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때가 뭐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 조직법의 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가 물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법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패키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전남 여수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죠. 그분이 아마 공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도움이 매우 컸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또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서 물관리의 주체가 이제 환경부로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하천관리가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어서 완전한 형태의 통합물관리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많이 진보된 형태의 그런 물관리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6월에 만들어졌고, 그것이 2019년 6월 달에 이제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19년도에 물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족된 지 약 1년 조금 더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과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제안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국가물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일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는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보통 단일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5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위원회가 있고요. 국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한강위원회, 낙동강위원회, 금강, 그리고 영산강, 섬진강위원회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숙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 위원회에 관련해서 영산강과 섬진강이 지금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영산강과 섬진강이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영산강하고 섬진강이 독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역 주민들로부터도 영산강과 섬진강을 분리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섬진강 댐의 물이 대부분 영산강 유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분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수자원의 왜곡이 굉장히 심한 곳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조금씩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두 위원회, 두 지역, 두 유역을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영산강 섬진강 유역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조금 특성이 있는 것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자원 관리 계획은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죠. 일반 우리 육지에는요. 근데 제주도는 자치권한이 많이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독자적으로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역물 관리 종합계획은 제주도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주도 유역물관리위원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면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독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 내에서는 영산강 섬진강 유역위원회 내에 제주도 소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문제를 제주도의 전문가들이 좀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일단 만들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영산강이 섬진강과 분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주 유역도 따로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관리지원단은 그래서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그 다음에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위원회가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독립된 사무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위법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모양으로 갈게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물 관련 법정 계획 중에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각 부처의 물 관련 계획과 그 다음에 각 지방정부의 물 관련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1번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물관리계획을 만들고 나면 그 바로 이어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별로 유역의 범위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역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 간의 물 이동도 다루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각 부처의 물 관련 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분쟁 조정 역할도 하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관리기본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각종 물 관련 계획이 원래의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점검하게 되고, 그 외에 물 관련 전반에 걸친 평가를 하도록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분과와 물분쟁조정분과와 정책분과 이렇게 세 개의 분과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보시는 바처럼 계획분과에서는 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수개별 유역 범위 지정, 물 관련 법령의 제정이거나 개정하는 것을 계획분과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분쟁조정분과는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정 기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책분과는 중요한 국가정책 결정 및 현안 조정과 있고, 이행 상황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역물관리위원회도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범위가 해당 유역에 대해서만 그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기능은 국가위원회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위원회 임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이 발주해서 연구기관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와 그다음에 연구기관이 모여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방침이 정해져 있고, 그 방침대로 물관리기본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논의해가면서 절충해가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내년 6월 달에 이제 최종 완성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년 봄쯤에 공청회 등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같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많은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1년 6월 12일까지 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관리 분야의 국가전략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관리 일어나 또는 통합물관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각 부처 또 각 기능별로 흩어져 있던 이 물관리 기능을 통합하자라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관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형태의 전략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계획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 포함되는 내용은 쭉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고요. 이것은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수립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해서 일단 안을 만들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보통 우리가 계획을 보면 완성본을 가져와서 심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제대로 심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 틀을 바꿀 수도 없고 내용을 새롭게 완전히 만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굉장히 빈번하게 환경부와 그리고 연구기관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서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업 내용도 그렇고 중간보고서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활동에서 그 내용을 국가위원회에 보고해서 국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실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매우 단순해질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는 거라서요.
아마도 심의 의결은 좀 심플하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물관리종합계획입니다. 유형물관리종합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국가 단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한다면 유형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 단위 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그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있고 유역에서는 종합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의 성격과 실행계획의 성격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중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발주가 되면 일단 2022년 6월까지 완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기본 단위는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변경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도 쫙 보시면 아마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물 관련 법령의 정비입니다. 지금 물관리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정부조직법의 변경에 따라서 일부 하천법, 그 다음에 수자원 조사법 이게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각 부처가 갖고 있던 기존의 계획들이 있어서 그 기존의 계획들을 이제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형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각종 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물관리 관련 법령이 84개가 있고 법정계획이 6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계획들을 성격을 분석해서 통합이 필요한 것은 통합하고 또는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좀 단순화해야 될 것이다. 통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법정계획을 국가 단위 또는 유역 단위로 계층화하고 체계화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기본계획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좀 가다듬어졌고요. 12월 중에 이 과제를 연구기관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해서 우리나라의 물 관련 법령과 계획을 총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있었던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이 있었고요. 이거는 양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는 질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죠. 여기 이제 합쳐지면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계획의 부합성 검토 대상 계획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자료가 나가 있을 거라 보는데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물관리위원회 활동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금강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약 1년 정도 보호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유형물관리위원회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계시고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 시민단체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논의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고요. 금강과 영산강의 보호 처리 방안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영산강에 있는 보호 3개의 처리 방안은 영산강 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최종 의결이 된 것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대충 정리는 되었다. 그리고 좀 더 논의는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검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은 검토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해서 1번으로 정해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립 내용을 검토하는 것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투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정계획 효율화 방안 검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도 마련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수정 보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하는 기본 방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환경공단 우리 장준영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K워터 박재현 사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공공기관과의 협의체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 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를 보면 지난 5월 달에 각 기관 기관장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각종 정책이나 현안 등을 공유하고 협업하자 그런 점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 참여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으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위원 KI라고 하죠.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행안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재난안전연구원이라고 있죠. 거기도 참여하겠다 해서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아주 정식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 기관도 같이 소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실무협력팀을 구성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2사람, K워터에서 2사람, 환경공단에서 2사람에서 총 6명이 우리 물관리위원회에 파견되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들도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연구기관에서의 물 관련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 발족식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공동 대응과 협력에 필요한 과제들, 물 수지 공동 분석에 관한 과제들, 오염원 저감 및 수질 개선에 관한 과제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너무 큰 거 시작하면 시작하기 전에도 주저앉을지 몰라서 일단 영산강이 그것도 제일 규모가 좀 작아서 영산강 유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 기관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연구들을 자체 연구 과제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동 과제로도 설정을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구기관에서 아주 기꺼이 우리도 통합물관리를 위해서 우리도 협력하겠다고 해주셔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그 학회와 관련 학회의 학회장님들과 간담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서요. 좀 빠른 템포로 말씀을 드릴 텐데 2017년도에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라는 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어찌 보면 예비적 성격의 조직이었습니다. 여기서 통합물관리 비전을 만들었고, 지금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모양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역 단위별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분과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통합물관리 정책과제 로드맵을 만들고 이것을 포럼에 상정해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 관련 부처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로드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논의됐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통합물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핵심 중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든 비전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금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칙은 총 7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유역을 통합하는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 호혜적인 물 공유가 가능하다, 해야 된다. 여기서 호혜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인간과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생태 건강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흘려버리기 쉬운 과제인데 합리적인 비용 분담입니다. 아무도 비용 분담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물 이용자는 충분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포럼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7가지 기본 방침이 되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역물관리 체계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과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이런저런 드릴 말씀이 좀 많긴 한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먹는 물 분야입니다. 4개의 분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먹는 물 분야입니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한 기반의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 하천 수질의 실질적 개선과 정수 처리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원수의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수질이 좋아져야지만 정수 처리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애벌레 같은 문제가 안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수 수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더러워진 물을 잘 처리하면 되지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원수의 수질을 처음부터 나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버넌스 기반의 지역 물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각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 다 있습니다만, 이 각 지역별 물 갈등과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 기반의 물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음은 먹는 물 분야, 광역지방상수도의 수도계획의 연계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시설의 연계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계획의 연계가 먼저 앞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복지입니다. 취약지역의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확보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물 안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고품질의 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물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 확보를 통해서 물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수요 관리도 해야 되고 재이용을 활성화하는 것, 기존 시설을 최적적으로 활용하는 것,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인한 재해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 홍수도 방지해야 되고요. 저영양 개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뭄 예경보도 좀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약 지역의 물 재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홍수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홍수대책기획단이 환경부대에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TF팀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올 연말쯤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책도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류에서 본류까지 하천 사업을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 절감, 윗물의 수질 개선, 그리고 재해 예방도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지류에서 본류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좀 더 확장해야 됩니다. 지류에서 하구까지, 그리고 하구를 포함한 연안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좀 넣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즐기는 물입니다. 낙동강 하구 생태계의 회복입니다. 물론 낙동강 하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구의 생태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당장 지금 이제 현안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구부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친환경 물순환 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조성 방향도 이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형태의 단지 조성은 이제 지향하고 생태와 에너지와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녹색 산업 신모델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도시를 확산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범 사업을 안동시 등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물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물 산업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 관리 기술을 발전하고 물 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필요한 제도를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스톱 물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관련되는 기관들과 협의해서 이런 제도를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물산업 매출액이 40조 원이 되고 일자리가 14,000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시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10분, 15분 정도 해달라 했는데 좀 길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또 이 지역은 한강지역이기 때문에 한강유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장도 나와 계시던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잘 협력해서 건강한 한강, 건강한 하구가 만들어지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한강유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사업이나 또는 계획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받아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는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재영 위원장님. 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물 분야에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귀추를 주목하고 계셨을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그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Just for the brief information to the online participants outside of Korea, the status quo and the detailed ongoing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as been well presented by Chairman Ho. After the enactment of the Water Management Basic Act fo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 2018 thoroughly and comprehensively. Thank you very much, Mr. Ha, once again. 네, 방금 허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3시부터는 라이브 스트림으로 각 세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의 기조연설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각 기조연설자분들께 죄송하지만 꼭 그 기조연설 강연 시간을 좀 지켜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님께서 기후변화 속에서의 친환경 스마트 물관리 체계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Our next keynote speaker is Mr. Jae-hyun Park, CEO of K-Water. He's going to present on the advancement of smart water management system in a global climate challenge. Please, Mr. Park.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한국 스마트워터 그리드 학회와 또 한강 하구 포럼을 개최를 하시고 또 국가물관리 선진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이 학회 회장님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근본 학술 대회에 앞서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여기 계신 귀빈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 점점 어려워지는 물관리 시대를 헤쳐나갈 새로운 해법을 제안해 보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 시대의 물관리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녹색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래 물도시인 스마트 워터시티를 소개함으로써 본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전환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행동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시민대표, 나아가 각국의 정상들까지 선언에만 거쳐왔던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이제는 한 목소리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와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학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후위기를 걱정만 해왔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뉴노멀이 된 시대입니다. 산업화 이후에 지구온도는 평균 1.1도 상승했습니다. 이 작아 보이는 수치의 변화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고 산불과 물재해를 심화시키면서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기후위기는 진행형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뉴노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물재해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는 어디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8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데이 제로라는 극한 가뭄으로 400만 명이 이 전면 수돗물 공급 중단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미국 미시건주는 500년 만에 대홍수로 댐이 붕괴되었고, 중국과 일본 역시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폭우로 댐 붕괴 위기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물재에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충남 서부권의 극한 가뭄과 큰 피해를 입힌 울산 태풍 차바 등과 같이 극한 가뭄과 국지적 돌발 홍수, 태풍이 번갈아 발생하고 있고, 또 올해는 역시 역대 최장인 54일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물위기와 극심한 기상이변을 인류 생존의 가장 큰 위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세계위기 보고서는 물위기와 극심한 기상이변이 인류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물 관리는 기후변화 적응의 90%를 차지할 만큼 기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물, 에너지, 식량 문제의 종합적 해결 필요성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기후변화가 도시화 및 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자원 수급 불균형과 상호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50년에는 현재 대비 물은 55%, 에너지는 80%, 식량은 60%가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철저한 연계 관리만이 이 예정된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의 중심축인 물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발점으로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와 같은 물에너지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은 전 세계 저수지 면적의 1%만 활용하더라도 무려 404기가와트의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500조 이상의 에너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열에너지는 건물에 국한한 소규모 사업에서 도시 전체에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환경성 검증이 완료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장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녹색 그리고 디지털 저단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번째 패러다임은 녹색 전환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녹색 전환인데, 현재 지구온난화의 추세를 볼 때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한다고 해도 지구 평균 온도는 1.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루속히 탄소 배출 절감 대상량의 최대 20%를 차지하고 있고, 기후변화 적응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물 관리의 녹색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두 번째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전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급속히 발전되는 기술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물 분야도 독일의 워터 4.0 전략, IWA의 물관리 디지털화 촉구 등 이미 융복합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반의 물산업 시장은 2040년 연간 약 1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물시장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낼 디지털 워터 플랫폼은 기후위기 대응의 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물관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물관리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인프라, 물청정 에너지, 탄소 중립 물생산 등 녹색 전환을 조속히 이루어야 되고, 스마트 물관리, 스마트 워터시티 등 디지털 전환을 완성해야 됩니다. 녹색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 여부에 대한민국 물관리와 기후변화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녹색 전환의 첫 번째 아이템은 그린 인프라 전환입니다.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인공섭지, 수변 생태벨트 조성 등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상수원 워터쉐드를 관리하고, 강의 종횡단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든지 소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댐 유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간 그레이 인프라로 평가되었던 댐을 안전과 수질과 생태와 문화의 종합적 관점에서 개선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 인프라로 변모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 전환의 두 번째 아이템은 물청정 에너지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수상 태양광을 비상수원 댐과 저수지에 적극 개발하고, 하천, 댐, 상수도 등 물의 열원을 활용한 수열 에너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내 재생 에너지 1위 생산 기업인 K워터가 탄소 배출 걱정이 없는 물청정 에너지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수상 태양광은 주민 참여형 SPC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고 1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내는 지역 상생형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수열 부분은 강원 수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녹색 전환의 세 번째 아이템은 물생산 탄소 중립 실현입니다. 국가 물 생산의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워터는 광역 상수도 정수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간 온실가스 약 65만 톤을 저감하는 효과입니다. 또한 수도 사업장의 친환경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첫 번째 아이템은 뉴욕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녹아든 댐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센서, 데이터, 드론, AI 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 재난관리 시스템 등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댐 안전관리 플랫폼이 완성된다면 모든 재해로부터 안전한 댐이 실현될 것입니다.
나아가 유역 내 실시간 물정보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댐, 농업용 저수지 등이 모두 연결된 스마트 저수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가 홍수방어, 용수 공급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두 번째 아이템은 국가 상수도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물 공급에 있어서는 극심한 가뭄에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유충이나 적수 등 수돗물 품질이 위협받는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국가 상수도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K-워터는 48개 광역 상수도뿐만 아니라 전국 161개 지자체 지방 상수도에도 SWM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위기에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없는 스마트한 보편적 물복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세 번째 아이템은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원 확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최적화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물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K-워터는 모태펀드와 수출 플랫폼 등 지원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거점별로 특화된 분산형 물산업 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2030년까지 물 분야에서 5개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으로 구현된 미래의 물도시 스마트 워터시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우리강, 수돗물을 즐겨 마시는 시민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물관리, 디지털 물관리, 미래의 물순환 도시, 물산업 혁신 생태계, 국민과 소통하는 변화 혁신 경영은 K-워터가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K-워터가 제안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물도시는 스마트 워터시티입니다. 다음 세대는 에코필터링부터 수변 생태벨트까지 수열 에너지와 실시간 수질 감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 생산과 하수 처리 등 다양한 물 기술들이 적용되고 기후위기에 안전한 스마트 워터시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고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와 같은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물 문제들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시티 스탠더드 플랫폼 구축을 K-워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현된 플랫폼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송산 그리시티 등에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워터가 추진 중인 스마트 워터시티를 소개해 드리자면 2018년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 시범도시로 지정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 에코델타시티는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교통부터 방제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제 센터가 구현이 되고 첨단 도시 홍수 관제 시스템과 스마트 정수장, 스탠더드 플랫폼 등이 구축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에는 스마트 빌리지 56세대가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와지구 송산 그린시티인데요. 미래 물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시와지구는 세 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물재해로부터 안전하며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하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염병을 예방하는 도시, 스마트 도시입니다. 둘째는 세계 최대 조력 발전소인 시와조력, 방아버리 풍력과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조력, 화력발전, 그리고 수열에너지까지 다양한 청정에너지가 생산되고 수열에너지 시범학교 등을 통해 교육과 체험, 견학이 가능한 도시, 에코시티입니다. 셋째는 대부도와 오이도 조력발전소와 같은 기존 관광지와 연계해 시흥의 거북섬, 안산의 반달섬, 방아모리의 백길, 국제테마파크, 공룡알 하석지 등을 새로이 조성함으로써 인천공항에서 20분, 서울에서 1시간 이내의 지리적 이점을 가진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레저시티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의 물도시 스마트 워터시티를 K워터가 현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강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패러다임,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K워터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6일 K워터가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재현 사장님. 네, 잘 들었습니다. 전 지구적 동참이 필요한 이 패러다임 전환을 토대로 해서 미래 지향적 물 관리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According to the Climate Act that we are all involved currently, the global shift with the environmental and digitalized approach to the water management has been well presented by Mr. Park.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네, 다음은 한태준 겐트대학교 총장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한국 뉴딜 활성화를 위한 한강 하구 생태 자원의 보전과 가치화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겐트대학교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시간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발표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조금 원래 발표할 때 굉장히 친절하게 말도 천천히 하는 편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불친절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잠깐 볼까요?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은 생태자원의 보존과 가치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조금은 불편한 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보존과 가치화 혹은 경제, 개발이라는 개념은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반목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이 서로 대립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서로 화합해서 결국은 그 화합이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실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이 한강 하구가 놓여질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는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하구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정의를 해주셔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한강 하구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놨는데 여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꼭지를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강하구의 전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한 20배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 한강하구는 국내 유일의 열린 하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남연구원에서 2016년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한강하구 습지 헥타르당 경제가치가 약 4,294만 원. 그거 대비해서 영산강 습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그 671만 원 뭐 이렇게 비교가 돼 있고요. 우리 한강 하구의 정말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여기 그 북한과 접경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무장지대에 훼손하지 않은 그런 자연 생태계가 유지돼 있다 하는 것들이 아마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아마 이 자료들은 신문 보도로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부하고 통일부에서 그 남북 접경 한강하구 우리 쪽 지역 습지 생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다가 보면은 우리 측에서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북측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기술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왜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 한강 하구 혹은 DMZ 지역에 대한 생태 조사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 표 왼쪽 꼭대기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자연 생태를 조사해서 그걸로 그 지역을 보존하고 좀 더 가치화하자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2008년이라든가 2014년이라든가 혹은 2017년에 실제로 그 한강 어구 특히 남북 인접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가 많이 시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고서를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 종이 몇 종이나 하고 신종이 얼마다 하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물 종에 대한 목록을 만드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가 보유한 생물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을 통해서 남북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제시가 돼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지금 그 유엔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 제 70차 총회에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SDG 해가지고 그 5개 영역에 17개의 목표, 그 다음에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세워서 어떤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기치하에 지구를 보호하고 또 빈곤을 퇴치하고 인류가 번영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된다 하고는 전 세계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유엔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스트럭처를 보면은 여기 바이오스피어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생물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환경, 자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society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코노미와 바이오스피어가 항상 상충된다고 생각하면 해서는 이제는 안 되고 유엔이 제시하는 것처럼 같이 서로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우리가 찾아야지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미난 거는 제가 최근에 이 고등학교 옛날 교과서를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있어요. 보면은 환경, 사회, 경제가 함께 조화롭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이런 가치 개념을 가지고 커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행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와 보존 혹은 가치화와 보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나 하는 점에서 몇 가지 그 용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다 들어보셨겠지만 2010년에 벨기에의 환경학자인 군터 파울리라고 하는 분이 10년 동안에 100개의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으로 100만 저 1조 아마 잠깐만요. 100 밀리언이면 몇이죠? 1억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런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것의 방법론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계획 경제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을 위한 그린 이코노미, 녹색 경제로도 안 되고 이 블루 이코노미로만 가능하다 하면서 그 핵심을, 블루 이코노미는 이미 우리가 가진 특별히 자연, 우리 곁에 있는 자연, 거기서 배우고 그것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개념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베이스드 이코노미인데 지금 현대는 지금 뭐 코비드 19 때문에 바이러스 퇴치하는 백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의 중심에는 아마 바이오 혹은 바이오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러한 바이오가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그런 기술이나 지식에 기반하여 경제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블루 레볼루션인데, 블루는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에 서식하는 그런 여러 생물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쓰자 하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글로벌한 그런 패턴이라, 그 트렌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저는 아주 작은 예를 오늘 소개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작은 예는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그럼 내가 하는 영역에서는 이런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개발해 가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하구의 끝자락에 가면은 갯벌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크기의 갯벌인데요. 지금 그 서해안의 갯벌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208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 되는데, 재미난 사실은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도 갯벌, 거기도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면적도 우리가 가진 갯벌 면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갯벌을 쌍둥이 갯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기후변화,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갯벌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뭐 갯벌의 면적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불안한 예측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 갯벌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걸 가치화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갯벌에 아주 작은 건데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생물이 규조류라고 하는 생물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놓으면 머리카락 이 넓이에 한 30개에서 50개의 개체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작은 생물인데요. 여기 동그라미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다 기름 덩어리입니다. 이 생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재미난 사실이 전 세계에서 탄소 고정,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그 양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 양의 20%를 이 작은 생물이 담당하고 있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몸 안에 이런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름은 우리가 잘 빼내면 그걸로 디젤을 만들 수가 있고, 식품 식품 이렇게 첨가제로 쓸 수도 있고, 화장품 소재로 쓸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규조류를 갯벌에서 다 빼내오면은 갯벌이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갯벌에 있는 이런 많은 규조류들 중에 그러니까 어떤 규조류가 사는지 먼저 그걸 목록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건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규조류를 요만큼 한 움큼만 가지고 육상에 와서 육상에서 스마트 양식 기술로 육상에서 다량으로 이 규조류를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우리가 타겟하는 유용한 물질을 빼내는 그런 기술 플랫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바이오 리파이너리 플랫폼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뭐 바이오 공정 시스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그 바이오 공정 인력 센터가 서게 됐는데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외에도 규조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 혹은 그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어떤 대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까 그 바이오스피어라는 UN 기구에서 하는 바이오스피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규조류를 목록화하고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서 이렇게 혁신 플랫폼 많이 배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용한 기름을 뽑아내고 디젤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물질을 우리가 사회에 제공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과 사회와 경제성 이런 것들이 경제 활동이 같이 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조류에서 나온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 대해서 여기 있는 물질들이 규조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실제로 요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디젤 아까 기름을 추출해서 디젤화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디젤 시장이 약 65조 정도 시장이 되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기름 빼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가진 기술 기반에서 이론적인 계산을 해보면은 1헥타르 즉 100m 100m 되는 면적에서 규조를 길렀을 때 거기서 수확하는 기름으로 이건 제가 그 차 이름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그 공공장소라서 아무튼 굉장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중형차 750대의 기름을 꽉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마지막 기대 효과로 예를 들어 갯벌 규조류를 가지고 그걸 가치화하고 그걸 또한 그 온실가스 대응책으로 쓰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유엔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라든가 혹은 지금 그 한국형 그린 뉴딜을 들여다보면 거기 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일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남북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이런 걸 제안합니다. 국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거기에 남북이 포함돼야지 항상 그런 컨소시엄이 완충제 역할을 해서 어떠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서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강화 갯벌과 평안 함경도 갯벌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가치화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남북 화해의 장이 열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환경 보존이라든가 생물 자원 확보가 가능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고야 의정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자국의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천 서해오도 발전을 위한 그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실제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런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예측되는 아까 그 우리 허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돈 얘기는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런 그 직간접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제하는 분들로부터 하여튼 제가 들어서 이 숫자는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그 우리가 한강 하구를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실제로 보존과 가치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성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혹은 자연, 경제, 사회가 이렇게 세 축을 이뤄서 그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예를 들어 규조류 말씀드린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지식의 통합, knowledge integration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stakeholders integration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는 NGO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혹은 관심 있는 사업에 연루되신 분들, 혹은 심지어 지역 정부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그 위에 상부에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환경부, 통일부, 뭐 기획재정부, 그 밑으로 과기부, 외교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버넌스가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져서 견고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것처럼 국제협력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북 당사자 간의 어떤 그 교류가 이제는 조금씩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모멘텀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장 클로드 라르시라고 하는 스탠포드의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한 건데, 대한민국을 한번 딱 둘러보고는 대한민국에는 애플이나 닌텐도 같은 회사가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항상 큰 거를 생각하고 큰 구조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애플이나 닌텐도 같은 회사가 나오길 바라면은 작은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작은 일을 성공시킴으로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눈사람이 큰 게 아니라 조그만 눈을 굴려가면서 그 눈이 커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멘텀 이펙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제안드린 이 조그만 그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덩이를 굴려서 큰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태준 총장님. 네, 정말 영감 있는 강연이었는데요. 저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많은 말씀 새겨 듣고 함께 이 정보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He introduced the advanced concept of the diverse values of the interdependency of biodiversity and environment as well as economy at the same time with the practical case of the Dayatom of Han River case.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Mr. Han. 네, 오늘 이렇게 강연자 세 분의 강연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정보였고 저희가 또 깊이 새기고 앞으로 활동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